네, 화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아이뱅 컨설팅 홍승균이고요. 오늘은 발표 제목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음, 요즘 또 에이전트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AX라는 이야기를 이제 뉴스나 아니면 여러 언론 보도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런 AI 또는 에이전트가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섹션을 나눠봤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올해 상반기에 뉴스에 등장했던 AI의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AI라는 이야기도 듣고 에이전트라는 이야기도 듣는데 이 에이전트가 뭔지 이 경계선이 어디인지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에이전트를 이제 업무나 이제 현업에서 사용하는지 그런 실제 사례들을 좀 제가 정리를 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이 에이전트를 그러니까 실제 업무에 적용할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거대로 오늘 강의는 이제 세 번째 세션 에서 제가 지금 에이전트와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빅테크라고 하죠. 글로벌 IT 대기업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이제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요. 일단 3월에는 엔비디아 GTC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젠슨항 대표가 계속해서 이제 에이전트. 어, 박사님, 정말 죄송한데, 지금 마이크가 잠깐 꺼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켜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들리시네? 네, 지금은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 슬라이드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러 테크 기업들의 이제 컨퍼런스에서 에이전트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의 GTC에서는 계속해서 젠슨항 대표가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계속했었고요. 그리고 5월에는 이제 매년 열리는 구글 I/O라는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여기서는 아예 24시간 동안 켜두고 이제 사용하는 개인용 AI 에이전트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애플에서 매년 열리는 이제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도 이제 시리를 어떻게 이제 개선할지 또 개편할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에이전트를 어떻게 이제 일상에 접목할지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리고 단순히 저희가 뭐 챗GPT나 아니면 클로드 같은 것들을 쓸 때 저희는 그냥 단순히 물어보는 도구로만 사용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최근 2년 동안 이제는 실제로 물어보는 이제 심심이가 아니라 이제 일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맡길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기조로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에이전트들을 사용하다 보면 사실 그 누군가는 돈을 내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AI 서비스들을 돈을 내고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데요. 지금 글로벌 빅테크 네 곳이 블룸버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약 7,250억 달러라는 이제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금 투자를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AI나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제 거품론이 있어서 저희 지금 주식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투자 계획은 사실 계속 유효하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투자했던 비용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70%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결국 또 AI를 돌리는 자원은 또 공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전기 사용량도 국내에서는 39.7기가와트 정도 사용할 예정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도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산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누가 낼 건지는 이제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AI가 발전을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또 마냥 즐거워할 수는 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서 이제 딥페이크 얘기만 했었는데, 정리만 했었는데, 사실 올해 초에 미국에 있는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모델인 클로드 미소스라고 하는 모델이 이게 출시 3일 만에 사실 미국 정부에서 수출 통제에 걸려서 막혔다가 다시 풀어난 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미소스는 이제 어떤 사이버 시큐리티 측면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해킹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문제고,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일반인들에게 좀 인지도가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딥페이크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가 최근에 이제 매일매일 이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루 평균 접수 건수가 한 8.8건에 이르고, 여기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딥페이크라는 거는 AI 기술이 발전된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점점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최근 AI 기술이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 요즘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이게 진짜 만들어진 영상인지 아니면 AI로 만들어낸 영상인지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많이 고도화되고 이제 진화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느끼기엔 좀 엄청나게 좀 위험하다, 이런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에도 드디어 AI와 관련된 이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제 시행되었는데,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AI 기본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I 기본법은 생성형 AI 이용 사실의 사전 고지와 이제 산출물임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료도 이제 저의 기본적인 이제 스토리텔링과 어떤 자료 설계 이후에 이제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고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우리 생활이나 아니면 비즈니스에 이제 AI가 어떤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 법률이 지금 시행이 된다라고 이제 1월부터 시행이 되었으니 이제 1년 동안 이제 계도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이제 7월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좀 달라진 게 뭐가 있냐면, 공공기관에서 AI 제품을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AI 제품을 이제 기존 제품보다 먼저 고려한다라는 그런 제도가 생겼고, 또한 이 서비스 확인 제도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AI를 이제 잘 못 쓰거나 아니면 이 기술에 의해서 이제 어떤 일상생활에 침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취약계층의 범위가 좀 더 생겼는데, 이제 구직 지원 대상자, 이제 경력 보유 여성, 그리고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 농어업인들, 그래서 이런 최신 기술에 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사람들을 이제 취약 계층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이 범위를 늘려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AI 제품이 우선 구매가 아니라 일단 우선 고려라는 부분이 다소 좀 현장에는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AI 기술이 등장하고 투자가 일어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뭔가 피해가 발생하고 이걸 또 제도화하는 그런 좀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와서,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에이전트랑 챗봇의 경계가 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경계를 나누기에 앞서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라는 것이 가족 간의 대화, 친구들과의 대화, 또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뭔가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재미를 찾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정보 검색이라고 하는 단위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검색은 결국
우리가 스크롤을 하거나 이제 타이핑을 해서 검색을 하는 것도 우리고 읽고 판단하는 것도 전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챗봇이라는 이제 어떤 새로운 이제 신기술에 의해서 이제 발생된 어떤 산출 그 결과는 일단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보통 채팅을 하겠죠. 채팅을 통해서 이제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제 AI가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한 2020년 이제 초중반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챗GPT도 어떻게 보면 챗봇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2022년에 생겨난. 그런데 이 챗봇들이 점점 기술이 발전하고 또한 AI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 단순히 채팅만으로 이제 채팅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채팅을 통해서 우리가 명령을 하고 이 명령을 다른 곳에서 뭔가 그 실행을 해서 우리에게 이제 단순히 대답이 아닌 어떤 일을 대신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까지 제공하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비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엄청 그 여러 단계에 나눠서 일을 수행하다 보니까 AI가 굉장히 복잡한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스스로 도구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또 사람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이런 것들을 다시 그 사람 또는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단계까지 그 제시도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주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기에 대한 이제 정리를 조금 하자면 사람의 역할이 점점 어떤 검색 또는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에서 검토하는 역할로 그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물론 AI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고 또 이용 요금이 예전보다는 다소 저렴해지다 보니 그리고 사실 접근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다 보니 사용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요. 그 개발자 커뮤니티 중 하나인 스택 오버플로우의 그 개발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2025년 자료인데 여기에 따르면 AI 도구를 쓰거나 쓸 계획이 그 일단 작년 기준으로 이제 84%에 이르고 또 결과가 정확하다는 신뢰가 이제 다만 작년엔 이제 40%였는데 지금은 한 29%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66%의 사용자는 어느 정도 내가 예상하는 답에는 이제 이르는 것 같은데 이게 딱 맞지는 않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었고 또 심지어는 AI가 뭔가 코드를 만들어줬는데 프로그램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정확하지 않아서 이걸 다시 사람이 고치는데 이제 쓰는 시간이 45% 정도 소요된다. 그러니 AI한테 일을 맡겼는데 내가 다시 일을 그 두 배로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역은 이제 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도 거의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저도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에이전트랑 같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세 가지 구성 요소 또는 이제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에이전트에게 무슨 일을 맡기냐면 코드의 어떤 초기 버전을 만들고 그래서 코드 버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오늘 웹 서버를 하나 만들어줘 아니면 채팅 프로그램 만들어줘라고 하는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요구사항을 만드는 그런 요구사항을 에이전트에게 부탁을 하고 그러면 에이전트는 이제 실제로 코드 만들고 그리고 뭔가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뭔가 검사를 하고 또 제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화면 색깔을 바꿔줘 아니면 폰트를 키워줘라고 하는 그런 수정사항이 있으면 그런 수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 실제로 작성, 검사, 수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사람이 뭐 하냐라고 한다면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지를 이제 결정하는 역할,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어떤 결과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판단, 그리고 여기에 따른 다시 뭐 재수정 요청 이런 요구사항들을
만들고 검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프트웨어 개발이 사실 어떤 이런 AI 또는 에이전트와 같이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고, 또한 소프트웨어는 사실 만들고 안 돌아가면 문제가 있네라고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이 어떤 에이전트랑 같이 하기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 클로드 코드라는 이제 도구를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클로드 코드도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그 엔트로픽에서 내부의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업무를 위해서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가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걸 알게 돼서 이걸 대중에게 이제 돈 받고 팔기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굉장히 에이전틱한 일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발에서는 실제 에이전트에게 어떻게 일을 맡기냐면, 제가 여기 클로드 코드라고 적었는데, 비단 클로드 코드뿐만 아니라 이런 코드 에이전트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픽에는 클로드 코드, 그리고 챗 GPT, 그 오픈 AI에는 코덱스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구글에는 이제 엔타이그래비티라고 하는 이제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 에이전트 도구가 실제로 그 어떤 컴퓨터 터미널에서 이제 코드를 읽고 고치고 실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 또는 서브 에이전트는 뭐냐라고 한다면, 에이전트는 이제 이 클로드 코드가 돌아갈 때 이제 생기는 어떤 기본적인 그 세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서브 에이전트는 이제 그 메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에이전트와 별개로 일을 나눠서 실행할 수 있는 어떤 하위 개념 또는 이제 부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브 에이전트가 이제 메인 에이전트와 다르게 이제 동작을 하면서 실제로는 그 에이전트가 서브 에이전트를 이제 원하는 만큼 불러서 일을 나눠서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속도가 엄청 빠르게 여러 가지 작업을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스킬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코딩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 그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그래서 스킬 문서를 잘 작성을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어떻게 하고, 이걸 토대로 뭐 검사를 어떻게 하고, 부분을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 지시서를 이제 에이전트에게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MCP라고 하는 거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인데, 이건 제가 여기 사내 시스템을 도구로 붙인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런 코딩 에이전트 도구들이 그 어떤 방식으로 통신할지 엔트로픽에서 제안을 하고,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산업계 디팩토라고 하는 어떤 사실상의 표준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여러 규칙 또는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AI 서비스들 또는 이제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프로토콜들이 이런 MCP 프로토콜들을 사용해서 실제로 많이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개발뿐만 아니라 내부의 어떤 사내 시스템에도 이런 MCP를 만드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요즘 IT 프로젝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한 규칙인데, 그러면 에이전트가 자기 멋대로 실행을 하면 이게 뭐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우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상의 에이전트를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런 권한을 제공하고 그 권한에 따라서 에이전트를 실행함으로써 에이전트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한 통제를 하는 그런 규칙을 이제 에이전트에게 이제 지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규칙을 통해서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에이전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어떤 범위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건지, 그 범위와 그러면 개발이 다 됐을 때 어떻게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판정을 할까라는 이제 그 개발 범위와 판정 기준을 이제 에이전트에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클로드 코드를 쓴다고 한다면, 클로드 코드는
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문서를 만들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또는 소스 코드를 고치는 작업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관련된 코드를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버전 컨트롤 킷 같은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과거의 개발 그 이력을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킬을 통해서 이제 뭔가 개발이나 수정을 하고 이걸 토대로 실제로 돌아가는지까지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하는 확인이라는 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클로드 에이전트가 개발이 다 됐습니다라고 이제 어떤 사용자에게 알려주면 이걸 보고 돌아가네, 동작하네, 동작하지 않네 이런 것들은 바로 개발자가 알 수 있으니 이걸 가지고 잘했어, 그럼 다음 작업을 계속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내가 실행해봤는데 이런 어떤 버그가 있는 것 같아, 다시 고쳐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수용 불수용 여부를 이제 에이전트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에이전트들은 사실 그 아직까지 가장 큰 문제가 사람처럼 계속해서 장기간의 기억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컨텍스트 윈도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LLM들 또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쓰는 모델들이 1밀리언 토큰이라고 하는 그 엄청나게 큰 길이의 어떤 지식을 담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업무를 하다 보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크지 않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이전트들이 개발을 할 때 항상 자기가 어디까지 했는지를 매일 작업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걸 최근에는 이제 Git이라고 하는 이제 그 버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Git을 통해서 계속해서 작업 이력을 만들다 보니 어느 순간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다시 그 예전 기록으로 돌아가서 뭔가 코드를 돌리거나 아니면 예전 기록으로 가서 이제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기록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 6가지 단계를 매번 반복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 이 6가지 단계도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사수나 어떤 매니저가 초급 개발자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부하 직원에게 시킬 수 있는 형태로 일이 다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위임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주제를 좀 바꿔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그 돌봄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돌보는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AI를 쓸 수 있을지 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이제 클로버 케어콜이라는 서비스가 지금 공공기관에게 이제 배포가 돼서 제공되고 있는데요. 지금 2026년 3월 기준으로 한 150여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에이전트에게는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고 그 통화를 한 기록을 이제 추적하는 일을 이제 에이전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실제로 이 어떤 이상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방문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런 서비스가 동작할 수 있는 거는 과연 어떤 그 케어콜을 이제 발생했을 때 누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의 동작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케어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관리 추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전화를 하는데, 결국 사람이 이 기술의 수혜자인 거지 어떤 기술이 그 최종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사람을 위한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비즈니스 관점에서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캐나다 항공사에서 어떤 챗봇을 통해서 그 질문을 한 그 탑승 예정 고객이 있었는데요. 이 탑승 고객에게 실제로는 환불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챗봇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챗봇이 그 대답을 잘못했던 거죠. 그래서 환불을 할 수 없는 그런 티켓이었고, 이게 결국 소송까지 가서 결국에는
그 812 캐나다 달러 정도가 사실 그 고객에게 이제 배상해라라는 이제 배상 판결을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최근 AI 또는 이제 에이전트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환각 현상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매우 밀접하게 닿는 부분에서 AI를 쓰기에 아직까지 적합한가라는 이제 좀 의문을 남게 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에이전트에게 일을 맡기는 게 이게 책임을 결국 지금 이 사례도 보다시피 결국에는 기업이 챗봇이 잘못 이야기한 것 때문에 그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는 에이전트라고 이제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DX, DT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일반인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DT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일상생활이나 이제 업무에서 수작업을 하고 있던 어떤 디지털이 아닌 것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DX는 이걸 토대로 이제 디지털로 이제 가속화하는 그 어떤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DX도 안 했고 DT도 안 했는데 이걸 바로 에이전트를 이제 우리 사업이나 아니면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이 일을 결국 사람이 영향을 받는 일이니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일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일의 단계, 그리고 이걸 토대로 누군가 그 에이전트가 일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건지,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걸 누가 최종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아니면 동작을 잘 한다라고 판단하는지, 이런 기준과 확인 주체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사례 3개에서 똑같이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결국 어떤 기준으로 확인을 할 거다, 그리고 뭘 확인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뭐 클라우드로 뭔가 바꿔야 된다, 사내 시스템을 써야 된다, 또는 이제 데이터를 정비해야 된다, 그런 것들은 사실 물론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것들이 에이전트를 쓰는 데 있어서 사실 큰 제약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있으면 반드시 도움이 되긴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에이전트는 좀 주제를 좀 바꿔서 뭐 이런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이런 에이전트를 쓸 때 어떤 것들을 이제 맡길 수 있을까라는 이제 좀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뭐 세 가지 유형의 태스크를 또는 이제 어떤 역할을 좀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주 하는 일. 그래서 자주 하는데 그 뭔가 그 체크업만 하면 되는 일들인데 사실 사람이 하면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것들을 그 계속해서 그 에이전트들이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확인 가능해서 이거는 기계가 해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검증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에이전트한테 맡길 수 있겠고, 또 세 번째는 만약에 만에 하나 실수를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지 않은 일들을 사실 에이전트에게 맡길 수 있겠죠. 물론 3번의 경우에는 이게 뭔가 좀 확률이, 사실 실패 확률이 좀 낮은 걸 하면 좋겠지만, 사실 실패 확률이 낮은 거는 실패를 자주 하더라도 사실 확인을 더 자주 하는 방식으로 사실 또 만회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에이전트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기록 정리, 요약, 보고서 초안, 뭐 제가 오늘 만든 발표 자료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의 일의 이제 시작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AI에게 맡길 수 있겠다. 그리고 뭔가 약을 먹어야 된다, 또는 이제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복약 지도, 그런 것들을 이제 AI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 클로버의 케어콜 같은 이제 안부 확인 통화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임상에서도 사실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낙상 또는 이제 어떤 사람의 응급 상황, 이런 건강 이상에 대한 판단을 이제 최근 AI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스마트워치에도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인데, 최근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최근보다는 좀 사실 좀 기술이 발전을 내지 좀 몇 년 됐고, 사실 서비스도 좀 도입된 지 한참 됐는데, 애플워치나 아니면 애플워치에서 이게 충격이, 애플워치나 아이폰에 어떤 강한 충격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 기기가 스스로 판단하면, 즉시 그 사용자에게 상태를 확인하고, 사용자가 대답하지 않으면 바로 그 119에 전화를, 119나 911에 전화하는 이제 서비스가 지금 애플 생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건강 이상 판단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그래서 에이전트를 실제로 뭔가 업무 또는 이제 운영에 필요 그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5가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에이전트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할 기준을 세우고, 또 이걸 기록을 잘 해야겠죠. 그래서 판단할 뭔가 규칙, 기준,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또 뭐 사람이 하는 일처럼 이게 항상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에이전트가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떻게 잘못된 일을 이제 돌릴 수 있는지, 그런 어떤 되돌린 복원 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절차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잘 되었을 때도 그렇지만 잘 되지 않았을 때도 결국 확인을 하고, 누가 책임질 건지 이제 책임자를 좀 남길 필요가 있고, 그리고 5번째로 AI가 처리하지 못한 건을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죠. 이게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최근 통신사에 제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요즘은 대부분 AI가 이제 전화 상담 에이전트가 먼저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한번 해보시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업무를 이제는 먼저 말을 하고 인지를 한 다음에 대충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번호를 누르고 이제 메뉴를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런 음성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도 그런 상담 에이전트가 이제 우리에게 적절하게 원하는 상담사에게 연결해주는, 그렇지만 또는 실제로 그 상담사를 찾지 못하면 실제 전문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주는 그런 경로가 이런 대표적인 통신사 고객센터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보안 사항인데, 이건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금융권에서도 그렇고 국내 대기업에서도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AI 활용이나 어떤 에이전트 활용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뭐 언론 보도를 보시면 이제 국내 대기업도 사실 뭐 여러 가지 AI 서비스들을 이제 전면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쓰는 서비스는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와는 좀 그 계약 내용이나 아니면 통제 체계가 다르긴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그런 어떤 뭐 기업에서 GPT를 쓴다라고 하는 그런 계약 뭐 보도 자료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기업들이 쓰는 서비스는 사실 일반인들이 쓰는 것과 달리 AI 학습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또는 데이터 보유 기간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업의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이제 보관을 하되,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기업의 내부 기밀이나 보안 같은 자료들이 사실상 어떤 그런 AI 서비스 기업에 절대 넘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계약 사항으로 계약된 경우가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제 그들을 믿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내부 구성원들에게 AI를 잘 쓰도록 이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계약 사항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대기업들이 AI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보안 제약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도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제 어떤 요구사항과 챌린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AI를 쓸 때 이 데이터 분리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이제 격리를 한다면 어디서 실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AI 또는 이제 에이전트를 어느 범위까지만 쓸 건지, 그리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썼는지 이런 것도 이제 통제를 하는 이력의 확보, 이런 크게 네 가지의 이제 문제가 현실적으로 남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많이 걱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비도 구현하고, 저도 이 네 가지 이제 구성 요건들을 토대로 이제 AI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면 에이전트에게 이제 일을 시키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라고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시키고,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도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고, 우리도 다시 에이전트한테 물어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질문을 하는 상황을 토대로 이제 어느 정도 업무 범위를 정의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충 생각하는 어떤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또는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초안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맡기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제 이 결과물을 만들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처음 소개 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 서비스, 사실 세 가지 서비스들을 다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클로드, 그리고 챗 GPT, 그리고 제미나이,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쓰는데, 저는 그중 세 가지 중에 이제 두 가지 서비스를 쓰고, 뭔가 자료 조사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서비스가 서로 다르게 독립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고 결과물을 매칭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제 서비스가 44개의 어떤 항목들을 결과를 했고, 그 중에서 이제 수치가 두 서비스가 이제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나 표현을 좀 고쳐야 했던 게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환각 현상과 비슷하게 원문을 알 수 없어서 이제 제거한 항목이 한 6가지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통해서 이런 발표 자료도 이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하는 거는 사실 저희 IBM에서는 이제 디지털 레이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노동가라고 하고, 그들이 사실 뭐 정해진 일이나 이제 역할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자료 정리 또는 이제 초안들을 정리를 하는 것들을 해주는데, 결국 우리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를 그냥 무한히 생성만 하고 아무도 보지 않으면, 아무도 검토하지 않으면 사실상 쓰레기가 만들어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아무리 뭔가 결과물들을 뭐 수나 또는 이제 품 퀄리티에 뭔가 관계없이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 에이전트에게 무슨 일을 시킬지,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일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남아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막 책임을 지거나, 그리고 결국 사람과 사람을 이제 거리를 두려고 이런 기술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이런 에이전트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그럼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Q&A는 참가자분들께서 사전에 신청 폼으로 남겨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진행되오니, 그 박사님께서 준비되신 사전 질문부터 순서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지금 준비를 했고요. 제가 이제 에이전트들이랑 좀 그 질문들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잠시만요. 좀 화면 뜨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질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그 질문들 중에서 사실 이제 여기 30이라고 한 거 좀 틀린 거고,
질문들이 한 6가지 범주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과 에이전트 또는 이제 자율성, 그리고 뭔가 디지털 전환 없이 시작할 수 있는지, 보안 제약이 없는지, 그리고 프롬프트 이후에 이제 뭔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요거는 이제, 여기 역량 빼고는 사실 오늘 발표 자료에서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량이랑 주니어가 이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요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잘 쓰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좀 문제를 바꿔보자면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질문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슨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게 뭐 비단 AI 결과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어떤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질문을 잘하는 능력이 사실상 가장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긴 했지만, 물론 그걸로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긴 했지만, 이제 코딩을 잘 하는 게 이제 단순히 이제 코딩 테스트를 잘 하는 것처럼 이제 뭔가 머릿속에 이제 개발 방법론을 다 알고 내가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심리적으로는 이제 물론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클로드 코드로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제 에이전트를 저는 보통 많이 쓸 때는 서브 에이전트를 뭐 20개, 16개? 16개에서 20개 정도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사실 개발을 한 2, 3주 동안 할 일을 이 클로드 코드로 하면 그냥 몇 시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밥그릇은 어떻게 되지? 내 컴피턴시는 뭐지? 뭐 이런 걱정까지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니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에이전트들이랑 좀 슬기롭게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본적인 어떤 역량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역량들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예전 대학 학부 시절에 이제 경영학이랑 이제 컴퓨터 공학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그냥 단순히 그냥 암기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이걸 가지고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사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림 오차 없이. 그렇게 되면 그런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면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제가 아까 에이전트에게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니어는 어떻게 보면 에이전트에게 어떻게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질문을 잘 하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추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제가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IBM 컨설팅의 이제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컨설턴트들이 이제 이런 AI 도구를 이제 사용하는 경향성을 제가 보고 있는데 확실히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과물을 좀 빨리 얻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니어는 이제 기본적인 역량은 이제 사실 산업계마다 이제 요구되는 역량이 사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일이 되도록 하는 절차나 결과물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 사실 가장 빨리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헬스케어 쪽에서 이제 뭔가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뭔가 서비스나 플랫폼을 구현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좀 질문들을 좀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오류를 어떻게 줄이냐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AI 모델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죠. 그래서 지금 뭐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오프스, 그리고 뭐 GPT 같은 경우에는 GPT 5.6, 뭐 솔, 어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AI가 계속해서 정확한 대답을 내놓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저의 소감을 좀 빌리자면 확률적 앵무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확해져도 그 영어로는 이제 probabilistic parrot이라고 하는데 결국 AI 특히 이제 이런 AI와 에이전트 뒤에는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 LLM이 존재하는데 이런 LLM들이 결국 확률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항상 절대라는 것도 없고 100%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항상 확률적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 이런 확률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펜싱을 해서 무조건 100%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후 LLM 이후에 어떤 사후 처리나 이제 규칙이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 데이터는 이게 원체 데이터가 이런 텍스트 데이터처럼 많지도 않고 또는 이제 수집된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어떤 환각 현상이나 또는 편향성까지 존재를 하다 보니 일단 텍스트 데이터 기준으로는 사실 MCP나 뭐 스킬이나 뭐 가드레일 이런 것들을 안정성이 좀 높은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좀 검토를 어떻게 보면 그 정확도를 높이고 또는 이제 실패 확률을 없앤다라기보다 이제 낮추는 방향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이제 뭔가 실제로 AI나 에이전트를 통해서 제품에 어떻게 넣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뭐 지식 위키나 이제 뭐 일단 지식 위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킬이라고 하는 이제 그 텍스트를 쓰는데 사실 제가 그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뭔가 온톨로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기도 했고 이제 실제 업무에 적용하려고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용어나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뭔가 미사 요구 없이 이제 가장 적용하기 쉬운 거는 그냥 아무래도 그냥 텍스트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사실 쉽긴 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없어도 그런 뭔가 파이썬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사실 쉽긴 한데요. 요즘에는 워드 파일이나 docx docx, pptx 그리고 한글 파일인 뭐 hwpx 이런 어떤 개방형 포맷 파일들을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제 스크립트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읽고 해석해줘라고 우리가 파이썬 코드를 짜지 않고 그런 도구들에게 위임을 해서 분석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분석해야 될 이제 일들을 이제 그 클로드 코드 같은 이제 코딩 에이전트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파일들을 어느 정도 좀 정제를 해서 뭔가 폴더 구조 또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이제 업무 범위 단위로 이제 구성을 하면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는데 좀 이런 좀 지식 위키에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LLM 위키라고 해서 그 마크다운은 이제 텍스트 파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텍스트 파일을 이제 관리를 하는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것도 제 개인적인 그 의견입니다만 사실 어떻게 쓰는지는 사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사용을 해서 결과물을 빨리 얻으면 장땡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론에 뭐 현혹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결과물을 빨리 얻는 방식으로 결과물을 얻으면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화 학습에 대해서 저도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여러 번 직장을 옮겼는데 그 모델을 학습을 하는 이제 조직에도 있어 꽤 오랜 시간 이제 모험을 담았는데 저는 사실 최근에 모델 학습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일했던 환경이 아무래도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다 보니 어떤 모델 사용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제약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개인화를 그 모델 학습을 해서 얻는 시간보다 그냥 더 잘 되는 모델을 찾아서 좀 저는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보니 그런 데에서 좀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게 특화 에이전트의 특성 부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그 학습을 잘 하기보다는 어떤 범용적인 LLM 모델에게 그 페르소나를 부여해서 그 페르소나대로 이제 동작을 하라고 굉장히 그 요구사항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 동작을 해야 되고 제가 요구사항을 어떻게 저떻게 얘기를 해도 절대 뭐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이런 이제 페르소나를 강하게 주입해서 사실 학습을 거의 대부분 최근에 저는 하지는 않고 다음은 페르소나를 이제 만들어서 그 에이전트를 이제 좀 동작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모델 학습이 불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그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이제 실제로 네트워크 통신할 수는 없던 엣지 환경에서는 사실 필수 불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에이전트를 쓰려면 결국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는 쪽으로 좀 방향을 찾아보는 것도 사실 그쪽에서 방법을 찾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비용 코스트 또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을 할 수 없다면 그 어떤 적합한 엣지 디바이스에서 그 뭔가 양자가 잘 된 고성능의 모델을 찾는 것이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챗봇이랑 에이전트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건 결국에는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다시 제시도 하는지 그건 단순한 이제 심심이 같은 챗봇이 아니다. 그리고 자율성을 너무 주는 건 이제 당연히 에이전트에게 위험하니 어떤 상황이 위험하니 결국 어떤 뭔가 탐지, 스캐닝이나 아니면 업무 수행하는 건 이제 에이전트에게 줄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이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에이전트를 도입을 할 때 결국 뭔가 보안 문제가 항상 존재하는데요. 사실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대기업이라고 해서 에이전트 도입하는데 그렇게까지 긍정적이거나 아주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는지 사실 통제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어떤 에이전트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구독을 하는 것도 그 기업들이 본인 학습에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좀 강력한 계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사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서비스였다면 아마 한 5년 이후라도 거의 계약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산출물을 검증하고 그 에이전트가 말하는 어떤 환각 현상을 줄이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다. 결국 책임은 사람이시되 어떤 업무를 에이전트에게 줘야 된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어떤 행동 분석 엔진이나 어떤 모델 사용료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좀 사례를 좀 찾아보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모델 사용료 지원은 사실 너무 좀 범위가 많다 보니 이게 제가 꼭 무슨 영역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긴 좀 그렇고요. 다만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서는 보통 제가 예전에 평가했었을 때는 이제 이런 서비스 도입 비용을 좀 지원해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이제 좀 전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동 분석 엔진은 이것도 좀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영상 분석이냐 아니면 어떤 텍스트 기반의 어떤 절차적인 분석이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은데 행동 분석 엔진이 사실 피지컬 AI 쪽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상용 단계라고 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다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뭐 제가 채팅으로 질문을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채팅으로 제가 남긴 질문들은
다시 이제 전체 발표 이후에 제가 따로 답을 해서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